아내를 미워한 남편. 옛날 어느 마을에 홍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주씨는 아주 보기 드문 미인이었지요. 부부는 금실이 좋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으나 결혼한 지 몇 해가 지난 뒤 남편 홍씨가 하녀로 있던 보옥을 첩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보옥은 얼굴도 아내 주씨보다 못생김에도 불구하고 남편 홍씨는 보옥만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 주씨는 그 때문에 남편과 서로 미워하는 사이가 되었지요. 남편은 이제 대놓고 보옥의 방에서 잠을 자고 보옥만을 귀여워했으며 주씨를 점점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홍씨는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이사를 하였지요. 의복점을 하는 추씨 집 이웃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추씨 아내 항랑이 주부인에게 인사를 하러 왔지요. 항랑은 나이 30살쯤 되었고 얼굴은 평범하였으나 말하는 솜씨가 애교가 넘쳐 흘렀기 때문에 주씨가 어느덧 마음이 통하여 다음날 답례로 항랑을 찾아갔지요. 항랑의 집에 가보니 그 집에도 첩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그런데 이웃에 살기 시작한 뒤 반년이 지났지만 가정불화로 언쟁하는 것은 한 차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씨는 본 아내만을 사랑하였고 첩은 거치대로 둔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지요. 어느 날 주부인은 항랑을 만나 물어보았습니다. 댁에서는 어떤 기술과 묘안이 있어 그리 사랑받으시는 건가요? 그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선생님으로 모시겠어요. 이렇게 묻자 항랑이 대답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가지를 긁는다는 것은 참새떼를 쫓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으며 점점 더 거리만 멀어지게 할 뿐이지요.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남편이 찾아와도 모른 척 하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다시 당신을 위해 새로운 지혜를 말씀드릴게요. 주부인은 항랑의 말을 따라 보옥의 옷을 한층 더 예쁘게 입혀서 남편과 함께 지내도록 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할 때면 역시 보옥을 한자리에 앉게 하고 간혹 남편이 주부인에게 가까이 와도 주부인은 이를 거절하였지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주부인을 현철하고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뒤 주부인이 항랑을 만나러 갔습니다. 용하게 해내셨군요.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 화장하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예쁜 옷도 입지 마시고 얼굴에 분을 바르지도 마십시오. 헌 옷을 걸친 채 집안 사람들과 일이나 하십시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거든 다시 오세요. 주부인은 집에 돌아오자 항랑이 시킨 대로 헌 옷에 더러운 얼굴로 집안일을 부지런히 하고 실을 켜는 데만 힘쓰고 간섭도 하지 않자 남편은 애처롭게 생각하여 보옥으로 하여금 거들어 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주부인은 보옥에게 거들지 못하게 하고 남편에게 쫓아버렸지요. 이리하여 한 달이 지나 다시 항랑을 찾아가니 항랑이 말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내일 모레 당신을 초대하여 소풍이라도 갑시다. 헌 옷을 벗어던지고 위에서 아래까지 새 옷으로 갈아입고 아침 일찍 우리 집으로 오셔요. 그날이 되자 주부인은
거울을 앞에 놓고 정성껏 화장을 한 다음 모든 것을 항랑이 가르쳐준 대로 몸 단장을 하고 항랑에게 가니 항랑이 기뻐하였지요. 집에 돌아올 무렵 음식을 대접하며 다시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남편과 만나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자버리세요. 남편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들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름쯤 지나거든 다시 오십시오. 주부인은 집에 돌아오자 눈이 부시도록 예쁜 모습으로 남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주부인을 보고 반갑게 웃었지만 주부인은 소풍하고 온 이야기를 잠깐 한 다음 피로한 듯 앉았다가 아직 해도 지기 전에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누워버렸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문 밖에 와서 문을 두드렸으나 주부인은 열어주지 않았지요. 다음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날이 되자 남편이 따지려 들었기 때문에 주부인이 말했습니다. 혼자 자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서 함께 있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러더니 주부인은 사흘 건너 하루씩 오도록 약속을 정했습니다. 어느덧 보름이 지나 또 항랑을 찾아가니 항랑이 문을 닫고 이야기를 시작하였지요. 이제부터는 주방을 혼자 독차지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예쁘기는 하지만 잘 웃지는 못하는군요. 그러더니 방긋 웃으며 이를 드러내어 주 부인에게 그대로 따라해 보도록 했습니다. 몇십 번이나 거듭 연습하는 동안에 겨우 흉내를 낼 정도가 되자 항랑은 이렇게 말하였지요. 집에 돌아가거든 거울을 앞에 놓고 연습을 해보세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주부인은 집에 돌아온 뒤 모든 것을 항랑에게 배운 대로 했습니다. 남편은 무한히 기뻐하며 홀딱 빠져서는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아내에게서 떨어질 줄을 모르고 하루 종일 붙어 있었지요. 한편 주부인은 보옥을 더욱 소중히 대접해주고 음식을 먹거나 술자리가 벌어질 때마다 한 자리에 앉게 하였으나 남편은 보옥을 볼 때마다 더욱 미운 생각이 들어 식사하는 도중에 돌아가게 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쯤 되자 보옥은 남편을 원망하고 사람들과 만나면 흉을 보며 욕설까지 해대었지요. 남편 홍 씨는 보옥이 점점 더 싫어져 욕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옥은 항상 환한 얼굴에다 옷도 단정히 입지 않았고 행동마저 거칠어져 있었지요. 항랑이 어느 날 주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르쳐준 것이 효과가 어떤가요? 훌륭했어요. 그래도 제자인 저는 가르침을 잘 지키기만 할 뿐 아무리 생각해도 그 까닭을 모르겠어요. 항랑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낡은 것은 싫어하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며 손쉽게 구하지 못하는 것은 소중히 여기고 손쉽게 들어오는 것은 없인 여기는 법이지요. 아무리 달콤한 음식이라도 계속해서 먹으면 금방 실증이 나는 법입니다. 주부인은 크게 기뻐하며 마침내는 항랑에게 비밀까지 털어놓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난 뒤 항랑이 갑자기 주부인에게 말하였지요. 우리 사이가 이토록 친해졌으니 나의 내력을 숨겨둘 필요가 없잖아요. 벌써부터 이야기하려고 생각하면서도 혹 어찌 생각할까 염려가 되어 지금까지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 작별해야 할 시기가 왔으니 사실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여우였습니다.
어렸을 때 계모가 나를 팔아버렸지만 지금 남편이 나를 너무 소중하게 아껴주기 때문에 갑자기 손을 끊는 것이 애처로워 오늘날까지 질질 끌어온 것이었지요. 내일이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신선이 되는 날이므로 문안을 드리러 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작정이랍니다. 주부인은 항랑의 손을 마주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추신의 집으로 가보았더니 집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나 있었지요. 추씨의 아내 항랑의 모습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답니다. 아주 못생긴 왕자. 옛날 어느 나라에 왕자가 태어났는데 왕자는 너무나 못생겼었습니다. 하지만 왕자가 태어날 때 같이 있던 한 요정이 왕자는 매우 똑똑하여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거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자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총명하게 만들 능력도 가질 거라고 했지요. 너무나 못생긴 아이를 낳아 몹시 슬퍼하던 왕비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왕자가 말을 시작하자 그 영특함과 재치는 눈부시게 돋보였고 재주도 많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왕자를 좋아하게 되었고 왕자를 고수머리 리케라고 불렀습니다. 머리카락이 곱슬곱슬하게 위로 뻗쳐서 고수머리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었지요. 8년 뒤 이웃나라의 왕비가 딸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첫째 딸은 아주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고수머리 리켈을 축복해 주었던 요정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요. 요정은 공주가 아름답기는 했지만 아주 어리석고 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왕비는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뒤 더 슬픈 일이 일어났지요. 곧이어 낳은 둘째 딸이 너무나 못생겼던 것이었습니다. 왕비님,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둘째가 얼굴은 이리 못생겼어도 기쁨을 줄 아이입니다. 이 공주는 못생긴 것을 아무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똑똑할 거예요. 부디 그리 되었으면 좋겠네. 그런데 이렇게 예쁜 첫째가 조금이라도 영리해질 방법은 없을까? 왕비가 요정에게 물었지요.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에 대한 축복은 해드리지요. 첫째 딸은 자기에게 사랑과 행복을 주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 능력을 얻게 될 거예요. 이것이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 공주가 자라면서 각자의 아름다움과 명석함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은 첫째의 미모와 둘째의 명석함을 칭찬하였지요. 하지만 공주들이 자랄수록 각자가 가진 결점도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둘째는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 못생겼었지요. 첫째는 날이 갈수록 더욱 멍청해졌습니다. 아름다운 첫째가 시선을 끌기는 했지만 모임에서는 항상 둘째가 낫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첫째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곧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는 똑똑한 둘째에게 몰려들었지요. 아무리 멍청한 첫째라도 자기가 우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반만이라도 똑똑해질 수 있다면 자기의 아름다움을 모두 주어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지요. 첫째가 숲속에 몰래 앉아 자신의 불행을 한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주 못생겼지만 잘 차려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고수머리 리케 왕자였지요. 리케는 세상에 널리 퍼진 첫째 공주의 초상화를 보고는 사랑에 빠져
공주를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리케는 둘만 있는 곳에서 공주를 만난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리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공주에게 다가가 공주의 아름다움의 찬사를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공주가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눈치채고 말았지요. 공주님, 당신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왜 슬퍼하는지 이해할 수 없군요.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의 아름다움을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장점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리 슬퍼하고 계신가요? 아름다운 것보다 못생겨도 똑똑한 것이 더 좋아요. 공주님, 총명함이란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있으면 있을수록 부족한 듯 생각되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 어려운 말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멍청하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고 있지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슬픈 것이랍니다. 괴로운 이유가 그것이라면 내가 당신의 고통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똑똑하게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나와 결혼만 해준다면 당신에게 그 능력을 쓸게요. 당신은 아주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공주가 어리둥절하여 아무 말도 못하자 리케가 다시 말했지요. 결정하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1년 동안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똑똑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공주는 1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리케가 제안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승낙을 해버렸지요. 고스머리 리케와 1년 뒤 같은 날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자마자 공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리케와 대화를 하는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즐겁고 쉬워진 것이었지요. 공주는 이제 리케와 어려운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주가 궁전에 돌아오자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지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변화였거든요. 예전에는 멍청한 말만 하던 첫째 공주가 이제는 아주 분별 있고 이치에 맞는 말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궁전에 있던 사람들은 무척 기뻤지요. 기뻐하지 않던 사람은 공주의 쌍둥이 동생뿐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똑똑하다는 말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 뒤 왕은 첫째 공주의 결정대로 나라 일을 처리했고 때때로 공주의 방에서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소문은 널리 퍼졌고 이것을 들은 이웃나라의 젊은 왕자들은 모두 공주의 사랑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많은 왕자들이 공주에게 청혼을 하였지요. 하지만 공주는 그 왕자들 중에서 정말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들의 청혼을 듣기만 할 뿐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침내 공주 앞에 명망 있고 부유한 가문에 재치가 뛰어나며 아주 잘생긴 왕자가 나타났습니다. 공주가 호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이것을 눈치챈 왕은 그 왕자와 결혼할 것인지 공주의 생각을 말해보라 했습니다. 공주는 왕에게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숲속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그 숲은 우연히도 고수머리 리케를 만났던 바로 그곳이었지요. 공주가 산책을 하는데 발 밑에서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좀 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더니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 냄비 좀 갖다 줘. 큰 솥을 좀 가져오라고. 어서 불을 피우라고. 바로 그때
땅이 갈라지더니 요리사와 하인들이 분주하게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넓은 부엌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고기를 굽고 숲에 아주 기다란 탁자를 놓고 둘레에 차양을 치기도 했습니다. 깜짝 놀란 공주는 누구를 위한 잔치인지 물었지요. 고수머리 리케 왕자님을 위해서지요. 아가씨, 내일 결혼을 하신답니다. 공주는 1년 전 리케와 결혼을 약속한 것이 생각났고 깜짝 놀라 덜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공주는 똑똑해지고 나서 멍청했던 때의 일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약속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바로 그 순간 리케가 멋진 모습으로 용감하게 나타났습니다. 공주님, 약속을 지키려고 왔습니다. 당신도 역시 그렇겠지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를 놀라게 하는군요. 그렇겠지요. 만약 내가 짐승같이 멍청한 남자와 약속을 했다면 분명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니 올바르게 행동하리라 믿습니다. 당신 덕분에 똑똑해진 나는 이제 무엇이든 결정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요. 어떻게 멍청했을 때 했던 약속을 지금 지키라는 것이지요? 정말 나와 결혼을 하고 싶다면 다시 나를 멍청하게 만드세요. 나를 현명하게 만든 것이 바로 당신의 가장 큰 실수예요. 바보 같은 남자라면 약속을 어기려는 당신을 책망해도 된다고 하였죠. 똑똑한 사람이 멍청한 사람보다 더 나쁜 조건에 처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렇게 똑똑해지기를 바랐던 당신이 그럴 수가 있나요? 나의 못생긴 외모를 빼고 무엇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니요. 사실 외모를 빼고는 모든 점이 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나를 가장 멋진 남자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내가 태어나는 날 나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똑똑하게 만들 능력을 준 요정은 당신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 능력을 선물로 주었답니다. 그렇다면 진심으로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분이 되기를 바랄게요. 공주가 이 말을 하자마자 고수머리 리케는 누구보다 잘생기고 체격이 좋은 남자로 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정의 선물이 아니라 오직 공주의 사랑으로 리케가 변했다고 말한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리케의 참을성과 신중함, 그리고 착한 마음과 재능에 감동하여 리케의 못생긴 얼굴이 공주의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었지요. 어찌되었건 공주는 아버지가 허락을 한다면 리케와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공주가 리케를 존경하며 리케가 아주 현명한 왕자라는 것을 알게 된 왕은 리케를 기꺼이 사위로 받아들였지요. 리케와 공주는 다음날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장궁자와 비둘기. 중국에는 비둘기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많은 비둘기 종류가 있기에 비둘기를 보고 즐기는 사람들만이 이 품종을 일일이 구별할 수가 있었지요. 옛날 산동성 축평현에는 장유랑이라는 공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공자는 거의 비둘기에 미친 사람이었지요. 비둘기를 어찌나 좋아하는지 비둘기에 관한 책인 합자경에 실려있는 모든 비둘기를 모으려고 했습니다. 장공자는 비둘기를 온 정성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한 번은 몸집이 작은 비둘기를 열량에 산 일이 있었지요.
그 비둘기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온종일 걷고 또 걸었습니다. 또한 밤에도 조금밖에 자지 않고 새장 안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지요. 비둘기들은 너무 많이 자면 온 몸이 마비되어 죽는 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비둘기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바람에 다른 비둘기들이 잠이 잘 깨어 마비증을 막을 수가 있었지요. 이 비둘기는 밤에도 잘 돌아다닌다고 야유라고 불렸습니다. 산동성에는 장공자만큼 비둘기를 많이 기르는 사람들이 없었지요. 그래서 비둘기 전문가라면 누구나 장공자를 꼽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장공자가 책을 읽고 있었지요. 그때 누군가 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공자가 들어오라고 하자 흰 옷을 입은 소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누구시죠?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저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때그때 쓰는 이름이 달라 제 이름을 알려드릴 처지가 못 되는군요. 저는 이곳에 왔다가 공자께서 비둘기를 많이 기르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구경을 하려고 이렇게 찾아온 것이지요. 저도 비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장공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부러 찾아오셨으니 비둘기를 보여드리지요. 장공자는 그 소년에게 모든 비둘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소년이 활짝 웃으며 말하였지요. 소문이 틀리지 않았군요. 저도 여러 마리 기르고 있는데 보시지 않겠습니까? 장공자는 웃으며 소년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소년이 장공자를 데려간 곳은 넓은 벌판이었지요. 사람의 발자취가 하나도 없는 벌판이었습니다. 왜 날 여기로 데려왔지? 장공자는 소년이 수상하게 여겨져 조금 겁이 났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저쪽으로 쭉 내려가면 집이 나온답니다. 얼마쯤 더 걸어가자 벌판 저편에 다 쓰러져 가는 낡은 절이 나왔습니다. 자, 제 손을 잡으세요. 소년은 장공자를 캄캄한 절 마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소년은 마당 한 가운데 서서 입으로 비둘기 소리를 흉내내었습니다. 그 순간 절 안에서 비둘기 2마리가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통 비둘기였지만 털 빛깔이 눈처럼 하였습니다. 비둘기 2마리는 묘기를 부리듯 절 처마 높이로 날며 서로 싸우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소년이 손을 들자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지요. 소년은 다시 입으로 비둘기 소리를 흉내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절 안에서 비둘기 2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한 마리는 오리만큼 크고 다른 한 마리는 사람 주먹만큼 작았지요. 비둘기 2마리는 날개를 펴고 학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장공자는 춤추는 비둘기들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소년의 비둘기에 비하여 자신의 비둘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장공자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비둘기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는 소년에게 간절한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볼수록 탐이 나는 비둘기로군요. 비둘기를 저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건 곤란합니다. 제가 아주 아끼는 비둘기들이지요. 그러나 장공자는 물러서지 않고 어린 아이처럼 당장 내놓으라고 떼를 쓰듯 졸랐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학춤을 춘 비둘기들을 날려보내고 또다시 입으로 비둘기 소리를 흉내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맨 처음 보았던 하얀 비둘기 2마리가 날아왔습니다. 이 비둘기는 어떠세요? 싫지 않으시다면 2마리 모두 드리지요.
장공자는 비둘기들을 넘겨받아 두 손바닥에 앉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달빛에 비친 눈은 호박 보석처럼 빛나고 투명했지요. 날개를 펴보니 겨드랑이 살은 수정처럼 맑아 내장까지 똑똑히 보일 정도였습니다. 참으로 귀한 비둘기로구나. 장공자는 아주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비둘기보다 확춤을 추던 비둘기가 더 마음에 들었지요. 그래서 장공자는 무릎을 꿇고 소년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확춤을 추던 비둘기도 주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비둘기를 가지고 돌아가세요. 그럼 다른 종류의 비둘기도 있습니까? 두세 종류가 더 있지만 지금은 보여드릴 형편이 못 됩니다. 확춤을 추던 비둘기가 안 되면 다른 종류의 비둘기를 주십시오. 지금이 어렵다면 내일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글쎄, 이 비둘기 말고는 안 된다니까요. 왜 그리 고집을 부리십니까? 장공자와 소년이 이렇게 입씨름을 하고 있을 때 벌판 저쪽에서 횃불을 들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공자 집의 하인이었지요. 장공자가 한밤중에 사라지자 주인의 명으로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하인이 절 마당으로 들어서자 소년은 갑자기 큰 비둘기로 변하여 하늘 저편으로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지요. 그와 동시에 절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나지막한 무덤과 가지가 많은 나무 두 그루 뿐이었습니다. 장공자는 방금 있었던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 손바닥에는 비둘기들이 얌전히 앉아 있었지요. 다음날 아침 장공자는 두 마리 비둘기를 시험 삼아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전날처럼 둘이서 멋진 묘기를 보여주었지요. 비둘기들이 훈련이 잘 되어 있구나. 아주 귀한 비둘기들을 얻었군. 장공자는 비둘기들을 바라보며 싱글벙글했습니다. 그는 비둘기들을 정성스레 길렀지요. 비둘기들은 1년 뒤 암수 3쌍의 새끼들을 낳았습니다. 비둘기가 아주 예쁘네. 한 마리라도 얻을 수 있겠나? 장공자의 친척들이나 친구들은 새끼 비둘기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공자는 아무에게도 비둘기를 주지 않았지요. 장공자의 아버지 친구 가운데에는 높은 벼슬에 있는 모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공자가 모공을 밖에서 만났지요. 모공은 갑자기 생각난 듯 장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집에 비둘기가 많지? 몇 마리나 기르고 있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장공자는 모공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도 비둘기를 몹시 좋아하시나 봐. 한 마리 얻고 싶어 내게 비둘기가 많냐고 물어보신 거겠지? 아버지 친구분인데 부탁을 냉정히 거절할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아무 비둘기나 드릴 수도 없고. 장공자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비둘기를 남에게 주자니 몹시 아깝고 가슴이 아팠지요. 할 수 없지. 장공자는 마침내 결심을 하고 소년에게 받은 한 쌍의 하얀 비둘기를 모공에게 보냈습니다. 며칠 뒤 장공자는 모공을 또 만나게 되었지요. 하지만 모공은 헤어지는 순간까지 그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장공자는 참다 못해 모공에게 물었지요. 며칠 전 비둘기 한 쌍을 보내드렸는데 잘 받으셨습니까? 받았지. 살이 꽤 쪘던데 통통하여 뜯어먹기 좋더군. 장공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가 보낸 비둘기를 요리해서 드셨습니까? 뭘 그리 놀라지?
세상에, 그 비둘기가 어떤 비둘기인지 아십니까? 보기 드문 진귀한 비둘기입니다. 그래? 내가 먹어보니 보통 비둘기와 맛은 똑같던데. 장공자는 어처구니가 없고 원통하고 분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런 무식한 양반에게 귀한 비둘기를 주다니. 장공자는 크게 후회하며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날 밤 장공자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지난번 하얀 비둘기를 주었던 소년이 나타나 그를 이렇게 야단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비둘기를 기어해 주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 피부치를 맡겼는데 무지막지한 사람에게 넘겨 죽게 만들다니요. 나는 당신에게 아주 실망했습니다. 이제 내 자손들을 데려가겠어요. 소년은 곧바로 비둘기로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하얀 비둘기들을 거느린 채 울며 날아갔지요. 장공자는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새 집으로 달려가 보니 하얀 비둘기들은 이미 자취를 감추고 없었습니다. 장공자는 온몸의 기운이 쭉 빠져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뒤부터 장공자는 비둘기를 기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르던 비둘기들을 모두 남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거적을 쓴 거지. 무척이나 추운 어느 겨울날의 점심때였지요. 소나무들이 빽빽한 낮은 산에 화려하게 치장한 상여 하나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관이 내려지자 상제들의 곡소리는 더욱 구슬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맏상제만은 슬픈 기색이 전혀 보이지를 않았지요. 40살쯤 되어 보이던 그는 울기는커녕 연방 사방을 둘러보며 두 눈을 번뜩였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일꾼들은 의아해하는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수군수군 대었지요. 그때 맏상제가 불쑥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장례식에서는 떡 한 쪽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적 한 장도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일꾼 여러분들에게는 장례식이 끝난 뒤 품삯을 곱으로 드리겠습니다. 국도 하지 않고 두리번 거리기만 하던 상주가 당연히 나눠 먹을 음식을 줄 수 없다는 까닭 모를 말을 하자 사람들은 머리를 갸우뚱하며 술렁술렁 대었습니다. 지난 밤이었지요. 돌아가신 부친의 시신 옆에서 꼬박 이틀 밤을 새운 그는 매우 피곤하여 잠시 졸게 되었습니다. 그때 꿈속에 한 노인이 나타나 앞에 보이는 산을 가리키며 말하였지요. 마지는 명심하여 듣거라. 그대 부친의 묘자리는 기륭이 함께 앉아있는 곳이니 잘하면 복을 누리고 잘하지 못하면 태가 망신하게 될 것이다. 내 말을 잘 듣고 명심하여 실천하면 잘 될 것이야. 너 혼자서 처리하거라.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장례를 지낼 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물 한 모금도 남에게 줘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새끼줄 한 토막이라도 적선을 하게 되면 가세가 기울고 대가 끊길 것이며 이르는 대로 잘 지키면 가세가 번창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어 맏상제는 아무에게도 그 같은 사연을 공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여 누가 음식을 먹을까? 아니면 새끼 한 토막이라도 집어갈까? 열심히 주위만 살피기만 할 뿐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거지한 패거리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떡 한 쪽 얻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였지요.
막걸리 한 잔 안 주는 초상집은 생전 처음이구만. 이놈의 집구석 잘 사나 한번 두고 보자. 하지만 상주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는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었지요. 모든 음식을 집으로 가져가게 하고는 머슴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아무도 음식에 손을 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지요. 머슴이 제대로 전하지 않아 집으로 보낸 음식을 누가 남은 음식인 줄 알고 퍼가거나 먹으면 어쩌나?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품삯은 3곱, 4곱 이상이라도 줄 터이니 묘를 다 쓰거든 새끼줄 지푸라기 하나 남지 않게 모조리 태워주시오. 말 못할 깊은 사연이 있으신가 본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2번, 3번 다짐을 받은 맞상제는 황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다 보니 안악들과 거린들이 시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맞상제는 미친 듯 2팔을 내저으며 그들을 내몰았지요. 한편 산에서는 묘가 다 되자 썩은 새끼 하나 남기지 않고 흩어진 새끼 줄을 긁어모아 태워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아주 마른 거지 소년 하나가 덜덜 떨며 모닥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끼 이 녀석아 저리 가지 못해. 일꾼 하나가 맞상제의 부탁이 생각나 거지 소년을 떠밀었습니다. 아이는 맥없이 땅바닥에 낮아빠지며 뒹굴었지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울어대었습니다. 불쌍한 아이를 말로 쫓을 것이지 밀기는 왜 미나? 거지 소년은 일꾼들이 달래주자 더 소리 높여 울더니 막 불이 붙으려는 거적을 하나만 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그 거적을 태우지 말고 절 주십시오. 그건 안 된다. 태워서 없애는 것보다는 내가 덮으면 좋잖아요. 사시 나무 떨듯 몸을 움츠리며 사정하는 거지 아이를 보다 못해 일꾼들은 맞상죄와 약속을 저버린 채 인정을 베풀고 말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보지 않게 저 소나무 숲으로 빠져나가거라. 누가 보면 우리 큰일 난다. 알겠지? 이 은혜는 오랫동안 잊지 않겠습니다. 거적을 뒤집어 쓴 소녀는 손살같이 소나무 숲으로 달아났습니다. 일꾼들은 적선을 했다는 기분 때문에 흐뭇해진 얼굴이 되어 연장을 챙기기 시작하였지요. 바로 그때 꽝 하고 천지를 진동시키는 폭음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거지 소년이 사라진 소나무 숲에서 난 소리였지요. 일꾼들은 겁을 먹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 후 묘를 쓴 집안은 날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거지에게 거적을 주었던 일꾼들은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선조와 정숙 옹주. 을지로의 옛날 이름은 구리개였습니다. 옛날 구리개에는 선조의 셋째 딸인 정숙 옹주의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조의 셋째 딸인 정숙 옹주는 신씨의 성을 가진 사람과 혼인을 하였지요. 옹주의 남편인 신씨의 집안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혼인을 하고 난 뒤 구리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숙 옹주는 지금으로 치면 음악 학원이라 할 수 있는 장학원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넓은 궁궐에서 살던 옹주는 이웃집과 붙어있는 데다가 뜰마저 좁은 집에서 살자니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옆집에서 조금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여도
그 소리가 모두 들려왔지요. 그건 그렇더라도 장학원에서 소각이나 악을 연주하는 소리 때문에 옹주는 시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옹주가 살고 있는 집은 대청 마루에 앉아 있으면 옆집에서 넘겨다 볼 수 있을 만큼 처마도 짧았지요. 아유, 시끄러워 못 살겠네. 옹주가 이리 신경질을 부릴 때에는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화내지 마시오. 아무래도 이 집은 내가 살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옹주의 남편은 웃으며 넌지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두었다 뭘 하려고 그러오? 내게 짜증내지 말고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 해보구려. 정숙 옹주는 벼르고 벼르다가 아버지인 선조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설마 한 나라의 임금인 아버지가 내 청을 저버리진 않겠지? 정숙 옹주는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리며 앉아 있었지요.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단다. 임금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리 가까이 오렴. 임금은 목소리를 낮추어 옹주를 불렀지요. 이 정도 목소리면 어떠하니? 옆집에 들리지 않겠지? 예, 조용조용 이야기하면 들리지 않겠지요? 정숙 옹주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발로 처마를 가리면 어떻겠느냐? 그래도 옆집에서 넘겨다 볼까? 옆집에서 넘겨다 보아도 보이지 않겠지요? 그제야 정수공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가 하려고 하는 말을 대강 짐작했기 때문이었지요. 선조 임금은 정수공주를 위해서 조그만 땅, 아니 커다란 집도 사줄 수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모르고 자란 옹주의 투정을 모두 받아들였다가는 툭하면 옹주가 찾아올 것이 뻔하였기 때문이었지요. 선조 임금은 옹주에게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주려 일부러 그랬습니다. 내 너에게 말순으로 만든 발을 마련해 줄 터이니 가져다가 요긴하게 쓰도록 하여라. 선조 임금은 정숙 옹주에게 발 2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정숙 옹주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발 2장을 고맙게 받아왔다고 합니다. 젊음의 사과. 옛날 신들의 왕 오딘은 신들의 나라인 아스가르드를 떠나 인간들의 세상을 곧잘 여행하곤 했습니다. 인간들이 어찌 사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지요. 어느 날 오딘은 의형제를 맺은 불의 신 로키와 인간들이 사는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정처 없이 걸어가다가 요트네임 근처에 이르렀지요. 그곳은 거인족들이 모여 사는 나라였습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워낙 메마른 땅이어서 그 근처 어디에도 나무 열매 하나 없었지요. 오딘과 로키는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몹시 고팠지요. 로키는 먹을 것을 찾아 주위를 휘 둘러보다가 갑자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기 좀 보십시오. 들소떼가 나타났어요. 오딘은 로키가 가리키는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로키는 들소들에게 다가가 살찐 암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무 가지를 꺾어 불을 피워 고기를 굽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고기는 불 위에 올려놓았는데에도 전혀 익지 않았습니다. 로키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무 가지를 더 놓고 불을 더 세게 지폈지요. 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딘이 고기를 내려다보고 중얼거렸습니다.
불이 마법에 걸려있군. 그러니 고기가 하나도 익지 않지. 그러자 머리 위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걸 이제 알았어? 내가 불에 주문을 걸어 고기를 익지 않게 했지. 두 신은 고개를 들어 나무 가지 위에 앉아있는 검은 독수리를 보았습니다. 독수리는 웃으며 말을 이었지요. 나에게도 고기를 나누어 줄래? 그럼 고기를 맛있게 익혀주지. 고기를 줄 터이니 네가 직접 구워보렴. 신들이 허락하자 독수리는 나무에서 내려와 불 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두 날개를 부채처럼 움직여 불을 피워 올렸는데 얼마 뒤 고기 익는 냄새가 솔솔 풍겼지요. 독수리는 불가로 내려앉더니 고기 덩이를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내 몫을 가져가겠어. 저놈의 독수리가? 로키는 독수리가 낚아챈 고기 덩이를 보고 분통을 터뜨렸지요. 독수리가 가져간 고기 덩어리는 전체에서 3분의 2가 넘었던 것이었습니다. 로키는 고기를 구우려고 불 속에 넣어둔 막대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공중으로 날아오르려는 독수리를 막대기로 힘껏 내리쳤지요. 그런데 막대기가 독수리의 몸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손에 쥔 막대기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오르자 로키의 몸도 끌려 올라갈 수밖에 없었지요. 로키는 새파랗게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독수리는 하늘 높이 올랐다가 급히 내려오기를 반복했습니다. 발이 떨어질 듯 아팠지요. 독수리야, 나 좀 살려줘. 땅 위에 내려다 달란 말이야. 그러면 고기를 전부 줄게. 그러자 독수리가 말했습니다. 그까짓 고기 너나 많이 먹어.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이둔의 사과야. 이둔의 사과를 갖다 주겠다고 약속하면 땅 위에 내려놓아 주지. 말도 안 돼. 난 이둔의 사과를 딸 수도 없단 말이야. 그런데 어찌 사과를 가져와? 사과 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이둔을 꿰어 나한테 데려오면 되잖아. 넌 대체 누구야? 요투네임의 거인이지? 용케 알아맞혔구나. 나는 폭풍의 거인 티아시야. 독수리로 변해 너를 괴롭히고 있지만 폭풍을 불러와 너를 멀리 날려버릴 수도 있지. 그런 불행을 겪기 싫다면 어서 이둔의 사과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해. 알았어. 네가 시키는 대로 할 터이니 땅 위에 내려다 줘. 제발. 디아씨는 언제 어디서 만날 것인지 정해놓고는 로키를 풀어주었습니다. 로키는 아스가르드를 향해 걸어가며 긴 한숨을 내쉬었지요. 큰일 났군. 무슨 수로 이둔을 깨어내지? 이둔은 시와 웅변의 신 브라기의 아내로서 아스가르드의 정원에 있는 사과나무를 돌보는 여신이었습니다. 이 사과나무에 열리는 사과는 보통 사과가 아니었지요. 날마다 이 사과를 먹으면 늙지 않고 젊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스가르드에 있는 신들이 늙지 않고 젊은 모습으로 사는 것도 모두 이둔의 사과를 먹었기 때문이었지요. 이둔의 사과를 먹지 않았다면 신들도 사람처럼 늙어 죽었을 것이었습니다. 사과나무는 주인을 알아보는지 이둔이 돌보지 않으면 절대로 사과 열매가 열리지를 않았지요. 또한 이둔 말고는 사과를 딸 수도 없고 그 나무에 손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둔의 사과를 거인 티아시에게 넘겨주어야 하다니 로키는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아스가르드로 돌아온 로키는 오딘에게도 비밀로 한 채
어떻게 하면 이둔을 꿰어낼지 궁리를 거듭하였지요. 그러는 사이 티아 씨와 약속한 날이 돌아왔습니다. 로키는 정원으로 이둔을 찾아가서 물었지요. 이둔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정원에서 열리는 사과와 똑같은 사과가 또 있나요? 그런 사과는 없습니다. 빛깔과 모양, 맛과 향이 같을 수가 있나요? 그러자 로키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과와 똑같은 게 있다고요?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먹어보기까지 한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 사과나무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품종이랍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 사과나무는 아스가르드 북쪽 숲에 있다니까요. 로키는 순진한 이둔을 꿰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둔은 자기 사과와 비교를 해보겠다며 사과를 바구니에 담아들고 로키를 따라 나섰습니다. 로키는 아스가르드 북쪽 숲에 이르자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지요. 로키님이 어디 갔지? 그런데 그때 하늘 저편에서 독수리가 날아와 이둔을 덮쳤지요. 독수리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이둔의 몸을 움켜쥐고는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이둔이 끌려간 곳은 요트네임이 얻을 동굴이었지요. 거인 티아 씨는 이둔을 동굴 속에 가두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둔의 사과 바구니를 보고 입을 열었지요. 내가 너를 이곳에 데려온 것은 젊음의 사과를 맛보고 싶어서지. 어서 내게 그것을 내놓아라. 안 됩니다. 이 사과는 신들만 먹을 수 있는 사과예요. 그러자 티아 씨는 이둔에게서 바구니를 빼앗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속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었지요. 순간 티아 씨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가 만지자마자 사과가 금방 썩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둔이 집어주어야 사과가 썩지 않는구나. 아스가르드로 가고 싶으면 사과를 내놓아라. 안 그럼 이곳에 평생 가둘 것이야. 그러나 이둔은 티아 씨의 협박에도 꿋꿋이 버텼습니다. 절대로 사과를 내어주지 않았지요. 한편 아스가르드에서는 며칠째 이둔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난리가 났습니다. 젊음의 사과를 먹지 못한 신들이 하루가 다르게 부쩍부쩍 늙어가는 것이었지요. 신들은 처음에는 이둔이 남편을 만나러 간 줄 알았습니다. 남편 브라기는 오딘의 심부름으로 인간들의 세상에 가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신들이 알아보니 이둔은 남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스가르드는 물론 인간 세상에서도 이둔을 찾지 못하자 오딘은 2마리의 까마귀를 불러 물었습니다. 이둔은 지금 어디 있지? 그 까마귀들은 온 세상을 구석구석 돌아다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알고 있는 까마귀들이었지요. 2 까마귀는 로키가 티아 씨에게 이둔을 넘겨준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둔이 티아 씨에게 붙잡혀 있다고? 이런 못된 녀석 같으니라고? 여봐라, 로키를 당장 잡아오너라. 오딘의 명령으로 로키가 신들 앞에 붙잡혀 왔습니다. 신들은 로키를 보자 불같이 화를 내었지요. 이둔이 없으면 우리가 늙어 죽는다는 걸 알면서 이둔을 밖으로 빼돌려? 그것도 우리의 원수인 거인족에게 넘겨주다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너희들도 나와 같은 처지였다면 티아 씨와 약속을 하지 않고 못 베겼을걸. 어쨌든 내가 잘못했어. 매 날개옷을 빌려준다면 당장 가서 이둔을 구해올게. 이둔을 구해오지 못하면 천둥으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토르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로키는 아름다움의 여신인 프레이야에게 맨 날개 옷을 빌려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요투네임을 향해 날아갔지요. 로키는 티아시의 동굴로 가서 이둔을 호두로 변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호두를 발톱으로 움켜쥐고 아스가르드를 향해 날아가기 시작하였지요. 이때 티아시는 바다 낚시를 하고 오다가 하늘을 날아가는 한 마리의 매를 보았습니다. 로키가 이둔을 데리고 달아나는군. 변신을 한다고 해서 내가 못 알아볼 줄 알고. 티아시도 얼른 독수리로 변하였지요. 그리고 쏜살같이 매를 뒤쫓아갔습니다. 로키는 있는 힘을 다해 날아갔지요. 그러나 티아시는 속도를 높여 로키와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저만치의 아스가르드의 궁전이 보였습니다. 성벽 위에 서 있던 신들은 하늘 저편에서 매와 독수리가 모습을 드러내자 이렇게 소리쳤지요. 로키와 이둔이야. 티아시에게 쫓기고 있다고. 신들은 성벽 위에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피웠습니다. 그때 로키가 숨을 헐떡이며 불 위를 스쳐 지나 성 안으로 들어왔지요. 하지만 티아시는 맹렬히 뒤쫓아오다가 날개에 불이 붙어 성 안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신들은 그 순간도 놓치지 않고 티아시에게 달려들었지요. 그리고는 그의 숨통을 끊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아스가르드의 신들은 무사히 돌아온 이둔 덕분에 사과를 나누어 먹고 젊음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